금문도는 아주 코딱지만한 섬이에요. 대만 영토에다가 이제 미군도 주둔했던 때였어요. 방위조약이라는 걸 1955년에 설립해가지고 5만 7천 발입니다. 5만 7천 발. 거의 뭐 사람이 서 있을 만한 조금 공간에 44일 동안 거의 100발 이상의 포탄이 떨어졌다.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숫자의 포탄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이 해전만 있는 게 아니라 공중전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중국 공군이 그때 가지고 있던 모든 중국 공군의 제트기들 막 동원했어요. 신형 기체인 미그 17을 배치를 했고, 또 미국은 엄청나게 통 큰 결정을 내립니다. 세계 최초로 GAR-8이라는 미사일을 F-86에 달아주는데, 지금 이름은 사이드와인더. 포탄이 떨어지고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마오쩌둥은 굉장히 위기에 몰리게 되고, 대만이 승리했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그 팩트라고 봐야 되겠죠. 김민석의 전쟁연구소 김민석 특파원님 모셨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웅달 책방에서 김민석의 전쟁연구소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전쟁의 역사랑 그 전쟁 속에서 활약한 무기, 그리고 전쟁 속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됐는지를 살펴보고, 여기서 그냥 역사에 공부하는 것을 넘어가서 이게 인사이트, 그 우리 삶과 생활의 인사이트 혹은 투자의 인사이트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이라든가 이런 교훈들을 하나하나씩 짚어가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요즘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영토 왜곡을 드러냈다, 지금 한국을 우습게 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또 동시에 미중 관세 전쟁을 넘어서 양안 전쟁, 정말로 중국을 침공하려고 한다면서 시뮬레이션 이런 거 막 돌려보고 있잖아요. 오늘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나요? 저는 말씀하신 대로 중국과 대만의 그 뭐 양안 전쟁이라 부르는 이런 충돌,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기 전에 과거에는 그냥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요걸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중국과 대만의 무력 충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이제 인상적인 진먼 포격전 혹은 8.23 포격전이라 하는 요 사태와 이 전투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여기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배울 점이 있는지, 그리고 중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 기획이라는 걸 받았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진먼 포격전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 사이에는 지금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전쟁을 벌였는데, 대만과 중국 사이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가 했을 때 가장 큰 희생자가 났고 상호간에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게 진먼 포격전입니다. 일단 진먼이 뭔지 설명을 드려야 될 건데, 왜 이렇게 됐는지 사건이 생기기 전까지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국민당과 공산당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도 중국 내전을 벌여서 이제 공산당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지니까 국민당 정부 장제스는 대만으로 이제 피신 가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피신을 갈 때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민당 정부는 아무래도 이제 본토에서 밀려나가지고 대만으로 도망치지만, 공산당,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산당의 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해군력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철수했을 때 중국 본토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 그러니까 지금의 공산당 정부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섬들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섬들을 가져가지 못한 것 중에서 가장 중국 본토와 가까운 게 바로 이 진먼섬 혹은 한국말로 금문도라고 불리는 이 섬입니다. 금문도는 타이페이에서 이제 200km 떨어진 섬이라서 사실 중국 본토랑 대만으로 치면 중국 본토에 엄청 가까운데, 중국 본토 샤먼시랑 거의 한 3km, 4km밖에 거리가 차이 안 납니다. 헤엄쳐서 갈 수도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국공내전의 종말이 이제 대만으로 이제 국민당이 철수하면서 해군력과 그 다음에 섬에 대한 그 지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금문도가 중국에 훨씬 가깝지만 이 대만의 영토가 됐는데, 문제는 이 200km란 거리에다가 중국엔 3km. 그래서 중국 본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지도자인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이 금문도가 중국 본토를 다 먹었는데, 이 앞에 있는 이 그 조그만 섬이 너무 신경을 쓰인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중국 본토를 장악했을 때부터 이걸 점령하고자 계속 시도를 했었어요. 다만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58년 8월 23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거 좀 마음에 안 들죠. 약간 중국 본토는 다 공산당 손에 들어왔는데 본토 끝에 아주 조그만 섬 하나가 정말 기분 나쁘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1949년과 50년에 이미 금문도를 중국이 공격을 했으나 소규모로 공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그 뒤에 바로 한국 전쟁이 터지고 중국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인민지원군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제 북한과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침략을 했잖아요. 그래서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53년에 우리 한국 전쟁이 끝났죠. 그 뒤에 그 마오쩌둥은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아, 그냥 대놓고 계속 싸우면 안 되겠구나. 언제 한번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기습을 해야겠다. 그래서 기습을 해야겠다고 한 생각해서 결정한 지점이 바로 1958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5년 지났으니까 5년 정도 준비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전쟁의 시작이 됐습니다. 8월 23일입니다. 8월 23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금문도는 아주 코딱지만한 섬이에요. 그 실제로 이제 관광지로 가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거 보면 거의 뭐 거제도, 제주도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는 정말 작은 섬입니다. 이 작은 섬에 우다메이 대만 국방부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만으로 치면 넘버 2가 와 있었던 거죠. 지금에 와서는 뭐 중국이 이걸 알고 공격을 했다, 아니면 근데 모르는데 우연히 걸렸다 이랬는데, 이분은 진짜 이때 그 어떤 그 이분도 나름대로 역사를 이제 좀 잘 보면 역전의 장수였어요. 그 국민당에서 그 국방부 장관이 됐다는 건 뭐 30년 이상 이제 공산당에 전투를 했다는 사람이거든요. 이날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중국이 포격을 한 건 그전에도 몇 발 포격을 했는데 그냥 그런갑다 하고 대만이 넘어갈 정도의 그 사소한, 그러니까 산발적인 포격이었는데 8월 23일 포격은 달랐습니다. 이게 뭐냐, 지금 제가 보여주는 사진은 뭐냐면 이게 미국의 라이프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월터 미티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고 이를 좀 제목은 긴데 엄청 명작 영화가 있거든요. 그 라이프지는 진짜 전쟁터든 아무리 우리 세상에 중요한 거든 이런 좋은 장면들을 보는 그 전 세계의 사진을 모아가지고 이제 현장을 담는데, 여기 보시면 불꽃놀이 같이 보이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폭탄입니다. 야, 이 보시면 내가 이 시점에 있었으면 그냥 난 여기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이 사진을 찍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정말 담이 크신 분이고, 이날에 이제 중국이 포격을 시작했는데 대만군은 이번에도 한 10발, 20발 쏘고 말겠지 했는데 이 당일날에 몇 발을 쐈는가? 5만 7천 발입니다. 5만 7천 발. 5만 7천 발이라는 발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실감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병의 전쟁이라 하잖아요. 현대전으로 쳐도 하루에 5만 7천 발이라는 말은 엄청납니다. 그것도 전역, 그러니까 뭐 엄청 넓은 땅에다가 나눠서 막 몇백 발씩 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금문도는 진짜 코딱지만한 설입니다. 거의 뭐 금문도의 모든 땅을 다 부숴버릴 기세로 이렇게 포격을 했는데, 이런 엄청난 공격에 이제 대만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첫날이 지나가지고 이 포격당한 금문도 마을에 대한 사진을 이제 항공 촬영을 해줬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냥 몇 발 쏘는 게 막이거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전면 전쟁을 하는구나, 중국이 칼을 갈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돼서 중국은 이제 금문도를 넘겨라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대만은 이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지원 요청을 합니다. 어디에? 미국에다가. 지금 현재 대만과 미국의 관계는 사실 별로 뭐 친하지만 친하다고 할 수 없는, 야 너 누구랑 친하면 이제 부인을 하는 상황인데, 사실은 뒤에서 이제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사주고 이런 관계예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대만은 한국과 비슷하게 방위조약이라는 걸 1955년에 설립해가지고 대만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지원해주고 대만 영토에다가 이제 미군도 주둔했던 때였어요. 근데 이게 5만 7천 발의 그 포탄을 쏘고 있었으니까 중국은 둘째치고 미국도 난리가 났죠.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금문도에 있는 상위 비행장이라고, 원래는 이게 모래사장 같은 거 좀 개조해서 사실 말이 비행장이지 포장도 제대로 안 되고 그냥 불도저로 모래사장 깔아서 놓는 건데, 이것도 공항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포격을 받고 이랬으니까 거의 사실 첫날에 금문도는 무너졌어야 정상이지만, 천만 다행히도 이제 대만군이 이게 방어에 성공했던 거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찔끔찔끔 중국이 몇 발씩 포격을 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만은 그냥 여기서 군대만 주둔했던 게 아니라 이 방어 시설을 갖췄어요. 그리고 장제스, 이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장제스는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사람인 게, 뭐 능력이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마오쩌둥이 한번 패배를 했잖아요. 이 패배를 한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언젠간 중국 본토로 다시 가가지고 점령을 하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택도 없는 꿈을 거의 죽을 때까지 꿨다고 평가를 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문도에 몇만 명 이상의 병력들을 엄청 많이 모아놔가지고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금문도에서 이제 바로 이제 중국 본토로 가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있던 차에 포격을 받았으니까 단순히 이렇게 쉽게 물러날 수가 없었던 거죠. 지금 여기 보면 뭐 이게 중공군인지 대만군인지 아마 구분이 안 되실 거고 저도 사실 그런데, 이게 어디냐면 이제 금문도에서 이제 포격을 한번 받고 난 다음에
첫날에 57,000발이 갔으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장기전으로 갈 것인가라고 직감한 대만군의 경우에는 이제 모든 병력을 동원해서 그 다음에 모든 거기 시민을 동원해서 참호를 팠어요. 지금 보이는 이 참호라는 게 이게 교통호라 해가지고 길로 떨어지는 건데, 아마 군대에 다니신 분들은 진지공사하면서 그냥 개인호 말고 좀 이렇게 길게 다는 거를 엄청 노가다하면서 파시면서 이제 욕하실 거예요. 전쟁 나면 그런 참호 교통호가 자신의 목숨을 지켜줍니다. 이 대만군이 이렇게 참호를 건설하면서 버텼는데, 이렇게 버틴 거 와중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만이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이제 장제스는 이 금문도를 사용해 가지고 중국을 다시 공격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하에다가 대포를 숨겨놓고 쏘기 시작합니다. 지하 갱도라고 하는데, 이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정말 이제 밖에서는 참호를 쓰고 밑에서는 땅굴을 파가지고 낮에는 이제 폭격이 나오니까 이제 밖에 못 나가고 밤에 이제 공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금문도 전체를 요새화를 시켜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한 이때 당시만 해도 대만과 미국은 동맹 관계, 그러니까 대만이 어디 중국한테 공격을 당하면 대만을 미국이 도와주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칠함대가 와가지고 이 대만의 그 금문도 근처에 왔는데, 다만 이때도 약간 이제 대만 사람들 입장에서 아쉬웠던 게, 미국 애들 도와줘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전면적으로 중국을 침공하고 이러진 않았고, 제해권이라고 합니다. 제해권이 뭐냐면 배를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항구를 해도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건데, 중국 배들이 혹시나 금문도를 상륙으로 할까봐, 그리고 상륙 시도가 몇 번 있었는데 그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중국에다가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해서 대만 섬에 이게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경고를 하기 시작했고, 중국도 사실 이때만 해도 이제 마오쩌둥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제 6.25 전쟁이 끝나가지고 이제 중국의 군의 지원병들이 이제 다시 돌아와요. 이들을 다시 어떻게 전쟁에 투입할 수는 없고, 그런데 아직 대만에는 1,000만 명 가까운 대만 본토의 사람들이 이제 국민단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빨리 다시 재통을 해야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단 금문도를 손봐주면, 아마 지금 생각에서는 이제 중국이 금문도를 손봐줘가지고 이제 점령을 하게 되면 대만이 알아서 항복하겠거나 아니면 대만이 본토 상륙을 포기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장제스는 훨씬 더 강하게 이제 반박을 했고, 미국의 지원도 생각보다 전폭적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앞에서 갱도에서 포를 쐈다고 설명을 했는데, 갱도에서 포를 쏘면 이 화력이나 이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왜냐, 굴에다가 이제 포탄을 집어넣고 이제 구멍을 쪽쪽하게 들어가가지고 포탄을 쏴야 되는데 이게 잘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게 미군이 자주포를 제공했습니다. 자주포 하면 제가 이제 다른 이제 컨텐츠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인데, 이때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은 자주포를 개발한 적이 없었고, 포병 쪽에서 미국도 엄청 발전했기 때문에 203mm M55 자주포 등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포는 당연히 포탄의 크기가 클수록 위력이 세잖아요. 지금 현재 현대식 포는 152mm, 뭐 155mm 이런데, 이때만 해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2차 세계대전에는 뭐 별별 포들이 나왔어요. 뭐 400mm, 600mm 말도 안 되는 크기도 있고, 뭐 포탄 하나가 2톤짜리고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한 포, 그러니까 전함의 포 사이즈랑 비슷한 정도의 그런 강력한 포를 지상에다 넣고 그거를 트럭에 만들어서 자주포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최신형 자주포 203mm 자주포 같은 거를 미군이 제공해 가지고 그 대만군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냥 공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 아까 전에 말한 중국은 이 금문도한테 그냥 포탄을 때려 박아가지고 이제 그걸 가로로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금문도를 점령하겠다 이런 시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해전이 매우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여준 건 이제 9월 23일에 이제 대만 해군이 중국 해군과 싸운 이제 승리한 104번 그 호위함이 있는데, 요 호위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걸 넘겨줬는데 아주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상륙을 저지했어요. 그리고 포격전을 한동안에 단순히 포만 주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해전을 했는데, 이렇게 대만 군함이 그 중국의 배들이 상륙한 거 넘어온 걸 막는 반면에, 또 대만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보급 투쟁이란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 섬에 물자가 제한됐고 포격을 계속하고 이제 살아남아야 되니까 지원병이라든가 이제 훈련병도 보내고 포탄도 보내고 식량도 보내야 되는데, 이때 이제 대만군이 그 금문도에다가
주요한 지원 물자를 부는 상륙 함대를 공격하고 포격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희생된 대만군도 상당했는데 지금 보시면 포탄이 떨어지고 터지고 있는 와중에도 금문도에 상륙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지금 상륙 장갑차, 지금으로 치면 KA-AV 뭐 이런 몇 종들이 있는데 요것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그 별명이 엘리게이터 악어예요. 왜 악어냐? 악어가 바다에도 가고 땅에도 가듯이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장갑차인데 물에 뜰 수 있어가지고 배처럼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수륙 양용 장갑차인데 여기다가 물자를 실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제 중국군이 포탄에 이렇게 막 쏟아붓고 하는데도 이제 목숨을 걸고 이제 상륙을 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에서도 또 중요하게 생각한 게 포탄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첫날에 5만 7천 발의 포탄을 쐈다고 했는데 이 포격전이 44일 동안 계속됐을 때 몇 발이 대충 포탄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해요. 그 문도에. 44일이면은 뭐 20만 발, 30만 발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대만군이 정확하게 집계한 바로는 47만 4,910발. 이걸 뭐 어떻게 세렸는지 요거는 사실 모르는데 물론 이제 포탄 떨어진 소리라든가 이런 걸로 지었겠죠. 47만 발의 포탄이 진먼사이로 떨어졌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거냐? 보통 우리가 집 가격을 할 때 평당 얼마? 지금 이제 전용 3.3제곱미터 이렇게 하는데 사실 아직도 입에 안 붙어요. 좀 나이가 있는 사람. 평당 얼마?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그 집을 가격을 설정했는데 여기서 평당 떨어진 포탄이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자, 이 진먼섬에 결국에 한 평에 떨어진 포탄의 발수 몇 발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평이면 사실 사람이 눕기도 어려운 그런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몇 발 같으세요? 글쎄요, 한 평에 근데 섬이니까 뭐 한 평에 한 발이 떨어질까요? 안 될 것 같은데. 한 평당 4발의 포탄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든지 네 발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게 또 섬에다가 바닷가도 있고 사람이 안 사는 데도 있을 거고 중국군은 사람이 사는 진지나 이런 걸 집중적으로 했을 거니까 거의 뭐 사람이 서 있을 만한 조금 공간에 44일 동안 거의 100발 이상의 포탄이 떨어졌다. 이렇게 해도 무리가 아니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엄청난 숫자의 포탄 물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서 중국은 어떻게 했냐면 중간중간에 휴전을 했어요. 근데 휴전을 한 이유가 뭐냐? 온 중국에서 생산한 포탄을 이 진먼섬 건너편 샤먼에 있는 포대에다 줬기 때문에 포탄이 떨어지면 휴전을 하고 포탄이 생기면 다시 휴전을 깨고 포격을 하고 그리고 요일별로 특정 요일만 포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이 이제 대만이 그래가지고 이제 단순히 당할 수만 없어서 대포병사격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군이 그 금문도를 향해서 포를 쏠 때 대응 사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때도 이제 중국군이 피해가 이런 것들이 많았고 대만군도 많았지만 이 상호간에 그래서 주고받은 포탄 발수가 거의 뭐 50만 발 최소 이상 60만 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포병이 엄청 강하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전쟁을 끝낼 수가 없다. 요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나중에 다룰 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포탄이 강력하지만 포탄 대신 사람이 결국 땅을 밟아서 점령을 해야지 전쟁이 끝난다. 요런 교훈을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포탄만 주고받은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릴 때 어떤 말을 했냐. 금문도에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서 대만군이 오고 있으면 중국 해군이 와가지고 막 겐세이를 하고 싸우고 서로 해전도 했는데 이 해전만 있는 게 아니라 공중전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공권을 잡으면 이제 금문도에서 항공 물자 같은 거 보급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으니까 중국 공군이 그때 가지고 있던 모든 중국 공군의 제트기들 막 동원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문도 포격전 전에 이제 6.25 전쟁이 있었잖아요. 6.25 전쟁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6.25 전쟁에서 최초의 제트 전투기, 그러니까 제트 엔진을 가진 전투기끼리 싸워가지고 미국의 F-86과 이제 소련의 미그-15 이게 치열하게 맞붙고 F-86이 사실 판정성을 거두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그래서 1953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 소련 미그-15만으로는 F-86에 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신형 기체인 미그-17을 배치를 했고 중국 공군은 이 신형 기체인 미그-17을 집중적으로 그 금문도 근처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공중전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대만 공군은 이제 한국전 때 쓰였던 그 F-86 전투기를 주력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F-86을 잡기 위해서 미그-17이라는 걸 새로 소로에 만들었다. 당연히 미그-17이 F-86보다 성능이 우위가 됩니다.
와 이거 어떻게 하냐 공중전에서 이제 대만 조종사들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나 봐요. 그때 이때 당시만 해도 미국은 엄청나게 통 큰 결정을 내립니다. 무슨 말이냐? F-86과 미그 15가 싸웠던 한국 전쟁 때 그 공중전의 특징은 제트기는 있었는데 문제는 뭐가 없었냐면 미사일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프로펠러 전투기들이 싸우던 방식에서 엔진만 바꾼 그러니까 기관포로 서로의 그 꽁무니를 잡고 노리는 그리고 가까이서 근접 전투를 하는 이런 공중전이었는데 이때 당시 미국은 대만을 도와주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GAR-8이라는 미사일을 F-86에 달아주는데 이게 1958년에 막 개발해가지고 최신형이었어요. 그래서 미국 공군도 거의 이제 처음 써보는 건데 이거를 대만에다가 공급해줘서 대만 공군의 F-86 전투기에다가 달아줍니다. 지금 요 사진에 보면 요 조그맣게 이제 아마 이제 잘 모르실 건데 요런 사진으로 해서 요 튀어나온 부분이 막대가 이 GAR-8이란 미사일이고 이 미사일은 나중에 이제 계란과 계란을 거쳐가지고 지금까지 못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름은 사이드와인더, 즉 방울뱀이라 불리는데 이 미사일이 방울뱀인 이유는 방울뱀은 특수한 기관이 있어서 사람의 체온이라든가 동물을 사냥감의 체온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딱 공격을 해요. 그래서 밤에도 사냥할 수 있다. 이런 게 유명한데 이 방울뱀처럼 적외선 그러니까 사람의 그 비행기와 전투기의 열에서 나오는 걸 추적하는 열 추적 미사일을 세계 최초로 실전에서 쓰였다. 그리고 요때 활약한 게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70년 동안 계속 개량돼서 방울뱀 사이드와인더라는 이름이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군의 주력 무장이기도 하고요. 대만 공군이 처음에는 F-86이 미그 17한테 밀려가지고 큰 피해를 탔다가 이제 이런 사이드와인더라든가 신형 무장을 미국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뭐가 있었냐? 이때 당시만 해도 대만과 미국과의 관계는 이제 지금 생각과 너무 달랐다. 지금 여기 타오이안 공군기지에 배치된 F-204 전투기라고 제가 설명을 달았는데 타오이안 공군기지가 어디냐? 대만 여행 가시면 그 타이페이에 숭상공항이 있고 타오이안 공항이 있는데 그때 당시는 타오이안은 이제 공군 기지였습니다. 약간 우리나라의 김포공항 같은 느낌이에요. 사실 김포공항도 공군 기지로 시작했거든요. 미군이 쓰던 거를 그런 건데 요때 당시에 미국이 대만에다가 군사력을 배치했고 최신의 군사력을 배치했습니다. 지금 F-104 전투기 요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세계 최초의 마하이급 전투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에서 제가 미그 15니 F-86이니 제트 전투기를 했는데 요때 당시 제트 전투기는 앞에 보면 구멍이 똥 뚫렸죠. 입처럼 생겼습니다. 이게 1세대 전투기라고 제트 전투기라고 하고 이 전투기는 기존의 프로펠러 비행기보다 훨씬 속도가 빠르긴 했어요. 뭐 한 900km 가까이 가고 1000km 가까이 갔는데 그런데 이 F-104는 마하2면 거의 2300km에 가까운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비행기를 최초로 그 전투기를 만들었고 이 전투기가 최초로 배치된 것이 바로 또 이 대만 금문도 포격전에 그 대만에 배치된 미국 공군이었습니다. 이 전투기도 1958년에 처음 실용화됐는데 미국이 이때 그 해에 막 실용화된 지금으로 보면 뭐 6세대 전투기 올해 나왔는데 올해 막 그 한국에 배치하고 이런 거랑 거의 똑같은 식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요 지원 덕분에 마오쩌둥은 이제 제 그 포탄을 쏟아부어 가지고 금문도에다 엄청난 피해를 입힌 데 성공했지만 결국 재해권 그러니까 바다로 해서 상륙하는 걸 불가능하고 재공권 그다음에 하늘을 장악해 가지고 수송기 수송을 이렇게 막는 걸 실패를 해 가지고 결국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런 전투의 결과로 해 가지고 44일간 47만 마리 포탄이 무슨 일을 했냐? 대만 실종자나 사망자의 경우는 400명이에요. 근데 전투기를 18대 격추하고 해전으로 이제 군함이 7척이 침몰했는데 47만 발 써가지고 400명이 죽었으니까 사실 이게 교환비 그러니까 포탄 한 발로 죽은 사람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다만 이때 그 포격의 위력과 이 포격의 위력과 이제 파괴력에 집중한 중국은 나중에도 이제 포병 이런 것들 발전시키다가 이제 새로운 포병이라 할 수 있는 미사일 이런 데가 집중을 하게 돼서 미사일을 집중적으로 키우고 지금 현재 양안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라고 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런 강국이 됩니다. 그래서 44일간 이렇게 포탄을 쏘고 있는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44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금문도에다 포탄을 안 쏘겠다 이렇게 하고 철수를 해버립니다. 물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은 본때를 보여줬다 대만에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실은 포탄이 떨어지고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없어가지고 마오쩌둥이 사실 그 대만 침공을 단념을 한 시점이 이 44일이 끝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이 44일 동안 중국이 상당한 전가를 올린 거 있어요. 뭐 400명 이상의 대만 군인들이 이제 숨지고 이렇게 희생당했는데 중국의 피해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뢰정이 이제 20척 이상 침몰되고 그 다음에 야포를 파괴하고 다수의 진지를 파괴한 반면에 중국은 이제 전투기 18대가 격추됐는데 지금으로 치면 이게 어떤 이야기냐. 중국의 6세 전투기 18대가 이때 격추된 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냐면 미국 소련도 가지기 힘든 최신의 전투기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것들이 거의 다 떨어졌으니까 이게 엄청난 피해가 없고 여기다 한 전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사실은 마오쩌둥은 이때 사실 실각을 할 위기도 있었습니다. 아, 네가 이렇게 열심히 포탄을 쏘가지고 공격을 하면 대만을 점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 이렇게 마오쩌둥은 굉장히 위기에 몰리게 되고 대만은 자기 그 본통력의 진지인 그 금문도를 지키기 때문에 지금도 승전이라고 주장하는데 적어도 이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마오쩌둥이 대만 침공의 그 의지를 꺾이게 된 것은 사실이고 대만이 승리했다고 보는 것은 객관적인 그 팩트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또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보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중국이 좀 봐주고 이제 본때를 보여줬으니까 중국의 큰 나라이기 때문에 너무 큰 희생을 안 치르고 이제 제한제를 치러가지고 이겼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굳건할 것 같았던 미국과 대만의 동맹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만에서 미국이 철수했기 때문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